당신들은 인간의 도리를 버렸어. 어떻게 아버지가 며느리와 붙어먹을 수 있어요? 아들 성욱이가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 희주와 아버지 병호 앞에 편지 몇 장을 던졌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남편과 내 며느리가 그런 관계였다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비극적이고도 치욕스러운 우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저는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그리고 10년 넘게 딸처럼 여겼던 며느리. 그 두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어요. 남편 병호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둘째 아들 성욱은 30대 후반에 희주와 결혼했죠. 희주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참 얌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단정한 인상의 말투도 공손했어요. 저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죠. 결혼 초반 몇 년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희주는 집안일도 잘했고 명절 때면 저를 도와 음식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희주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결혼 5년 차쯤 되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희주가 시아버지한테 유독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했죠. 밥상을 차려놓고도 병호한테만 쌀쌀맞게 대했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희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표정은 차가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을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더 이상했던 건 남편 병호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냈을 텐데 희주한테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죠. 마치 뭔가 약점을 잡힌 사람처럼요. 저는 처음엔 둘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희주에게 물어봤어요. 아버님한테 무슨 서운한 일 있었냐고. 희주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짜증 섞인 얼굴로 아니라고. 그냥 아버님이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병호가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는 일이 잦아졌죠. 저는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7이면 그럴 만도 하니까요. 하지만 희주의 태도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도 병호만 보면 인상을 찌푸렸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아버님이 또 같은 얘기를 하신다며 혀를 차고 식사 중에 음식을 흘리시면 왜 매번 그러시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저는 희주의 그런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불편하시다 해도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몇 번이나 희주를 불러 타일렀습니다. 좀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희주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까지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은 모르신다고,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신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 모시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성욱이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욱은 착하긴 한데 사업 수완이 없었어요. 뭘 해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고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빚만 늘어갔죠. 결국 생활비는 병호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주가 그런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2년 전부터 병호의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아직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점차 증상이 악화될 거라고 했어요.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조금씩 저를 잊어갈 거라는 게 너무 슬펐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주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죠. 환자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짐을 대하듯 냉랭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눈치를 챌 정도였어요. 친척들이 모이면 희주의 태도에 대해 수군거렸고 동네 사람들도 희주를 좋지 않게 봤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치매 걸린 노인한테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하고들 말했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그렇게 소문이 나다니. 저는 희주를 감싸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따로 있었어요. 희주와 병호의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서로 불편해하고 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끔 제가 모르게 둘이 대화하는 걸 목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묘하게 친밀해 보였죠. 한 번은 제가 방에서 나오다가 거실에서 희주와 병호가 사이 좋은 듯 나지막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제 발소리를 듣자 둘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고 희주는 곧바로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아버님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의심을 떨쳐냈죠.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병호의 서랍에서 낯선 손수건을 발견했을 때도 그랬고, 희주가 병호한테만 특별히 준비한 음식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표면적으로는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병호의 시계가 바뀐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차던 낡은 시계가 아니라 새 시계였어요. 제가 물어봤죠. 시계 새로 샀냐고. 병호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그냥 하나 샀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병호 혼자 살만한 게 아니었어요.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 시계였죠. 게다가 남자치고는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선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저 혹시 아들이 선물한 건가 아니면 사업 관계로 받은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보고도 못 본 척했고 의심해도 외면했습니다. 제 남편과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성욱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아들은 경제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순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희주와 병호를 번갈아 보는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죠. 특히 희주가 병호한테 유독 심하게 구는 날이면 아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은 성욱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희주랑 아버지 사이가 왜 저러냐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글쎄, 아버지가 침에 걸리셔서 희주가 힘든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욱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지만 괜한 걱정이라고 아들을 달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들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아들은 이미 뭔가 수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저와 병호, 성욱과 희주, 그리고 큰아들 내외까지 함께한 자리였죠. 저는 평소처럼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호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병호가 희주를 바라보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자리가 싸해졌어요. 여보라니, 며느리한테 왜 여보라고 부르는 거냐고 당황해서 병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병호는 희주를 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시계 아무도 못 찾게 잘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지? 희주가 병호한테 시계를 줬다고요? 그것도 아무도 못 찾게 숨겨야 할 시계를 말이에요. 희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희주는 황급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아버님이 헛소리 하신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증상 때문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저는 희주의 그 반응을 보고 알았어요. 뭔가 있다는 걸. 희주의 당황한 표정, 떨리는 목소리, 회피하는 눈빛. 모든 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욱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희주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병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시계 말씀이시냐고. 무슨 시계를 숨겨야 한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병호는 이미 방금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린 듯 했어요. 멍한 표정으로 성욱을 바라보다가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무슨 시계냐고,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되물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가 병호의 기억을 순간적으로 지워버린 걸까요? 방금 자기가 한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탁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 내외도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고 희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보라고 부른 것, 시계를 숨겼다는 것, 아무도 못 찾게 했다는 것. 그건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남들한테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저는 병호 옆에 누워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이 사람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깊게 생각하려 하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희주와 병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야겠죠. 저는 매일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정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고,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성욱은 그날 이후로 더 예민해졌어요. 아들은 희주를 유심히 관찰했고 병호의 행동도 주시했습니다. 저는 성욱의 그런 모습이 걱정됐어요. 아들이 쓸데없는 의심으로 가정을 망치는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성욱의 의심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욱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성욱은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하다고. 희주랑 아버지 사이에 분명 뭔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아들을 말렸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와 희주가 대체 무슨 사이겠냐고. 그냥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신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성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희주가 병호한테만 유독 심하게 구는 것, 그러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 둘이 가끔 나누는 묘한 눈빛, 그리고 병호가 희주 앞에서만 보이는 이상한 태도들. 성욱의 말을 듣다 보니 저도 그동안 느꼈던 위화감이 되살아났어요. 마치 무언가를 부정하려고 괜히 더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아들을 달랬죠. 성욱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성욱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희주와 병호를 더 주의 깊게 지켜봤고 둘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저도 진실이 궁금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아니면 제 직감이 맞는 걸까?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욱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날은 병호가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어요. 저도 함께 갔다 와서 좀 피곤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가 잠깐 눈을 붙였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문 밖에서 성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성욱이 서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욱이 손에 든 걸 제게 내밀었어요. 편지 몇 장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편지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었죠. 첫 번째 편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는 희주의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희주가 병호를 향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편지였어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함께하고 싶다는 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쓸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희주가 병호와의 만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고 무엇을 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속이 뒤집혔어요. 세 번째 편지에는 성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희주가 남편 성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혀 있었죠. 무능하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실망스럽다고.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의지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 남편과 제 며느리가 정말 그런 관계였다니. 성욱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성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서랍을 뒤지다가 찾았다고.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편지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성욱은 여전히 제 곁에 앉아 있었고 편지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욱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성욱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었으니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성욱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편지들을 다시 모으며 말했어요. 더 찾아보겠다고. 다른 증거도 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찾아봐. 모든 걸 다 밝혀내야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호 옆에 누워 있었지만 옆 사람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이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니요. 병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은 하는데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저는 병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67의 노인. 하지만 며느리와 그런 짓을 할 만큼은 아직 남자였던 거죠. 속이 메스꺼웠어요.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구역질이 났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 며느리한테까지 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여자. 저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병호와 희주, 성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성욱은 희주와 병호를 번갈아 노려봤고 희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병호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희주가 몇 번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성욱이 회사에 간다며 일어났어요. 희주도 따라 일어서려는데 성욱이 희주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으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죠. 희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물었지만 성욱은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성욱이 뭘 하려는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후가 되자 성욱이 돌아왔어요. 아들은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성욱이 저와 희주, 병호를 거실로 불렀죠. 희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고 병호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욱을 바라봤습니다. 성욱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안에 든 것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들, 사진 몇 장,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메모리츠. 희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병호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요. 성욱이 희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해보라고. 희주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욱이 편지 하나를 집어들어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희주가 병호한테 쓴 편지. 사랑한다는 말, 그리운다는 말, 만나고 싶다는 말.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남편한테 한 말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병호는 편지 내용을 듣더니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희주를 바라보며 뭔가 떠오르는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치매가 기억을 지워버린 겁니다. 성욱이 사진을 펼쳐 보였어요. 희주와 병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 둘이서만 있는 모습,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니었어요. 둘만의 사진이었습니다. 희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성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욱이 차갑게 말했어요. 언제부터였냐고. 얼마나 오래된 일이냐고요. 희주가 대답했어요.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부터 시작됐다고. 성욱이 무능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아버지한테 의지하게 됐다고 변명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성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자기 무능 때문이라고. 그게 이유라고. 그렇다고 아버지랑 그런 짓을 해도 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병호를 돌아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기억나는 듯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병호한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희주랑 정말 그런 사이였냐고. 병호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미안한지는 설명하지 못했죠.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람들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병호는 치매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매일 상기시켜줄 거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계속 일깨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호가 아끼던 것들을 하나씩 빼앗을 거라고 했어요. 공장 경영권은 성욱한테 넘기고 병호가 모아둔 돈은 제 명의로 옮길 거라고 했습니다. 성욱이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병호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노인으로 만들 거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며느리와의 추잡한 관계 때문에 아들한테도 버림받은 비참한 늙은이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로 남을 거라고. 치매 걸린 남편을 끝까지 돌보는 아내로 보이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엾게 볼 거라고. 그리고 병호를 더욱 비참하게 볼 거라고 말했죠.
성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의 계획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희주는 쫓아내되 조용히 보내자고. 대신 희주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게 만들자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과거가 발목을 잡게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희주가 입을 열면 그때 가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면 된다고. 그러니 지금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하자고 말했어요. 성욱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동의했습니다. 엄마 방법이 더 현명한 것 같다고. 괜히 우리까지 망신당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희주를 불렀습니다.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희주는 불안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조용히 이 집을 나가라고. 성욱과 협의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희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희망이 어렸습니다. 조용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위자료는 한 푼도 없고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개인 물건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요. 희주는 당황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그러면 네 인생도 끝난다고 말했죠. 희주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 집을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주와의 일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병호와 마주 앉았어요. 병호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병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희주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고. 증거도 다 있다고 했죠. 병호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뭔가 기억나는 듯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해졌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혼은 안 한다고. 당신을 평생 곁에 두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병호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다음 말을 듣고 굳어졌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고. 공장 경영권을 성욱이에게 완전히 넘기라고. 당신 명의로 된 예금도 제 명의로 바꾸라고 했어요. 병호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당신이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만약 거부하면 모든 걸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병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저는 진심이었고 증거도 확실했으니까요. 며칠 후 병호는 제 말대로 했습니다. 공장 경영권을 성욱에게 넘기는 서류에 서명했고 예금을 제 명의로 변경했어요. 사람들은 병호가 치매 때문에 모든 걸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가족을 생각하는 결정이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만 알았죠. 이게 벌이라는 걸. 병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잃는 과정이라는 걸요. 희주는 일주일 후 정말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조용히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 뭘 하며 사는지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다만 가끔 소식이 들려왔어요. 희주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가도 곧 그만둔다는 이야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가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과거가 희주를 계속 괴롭히고 있구나. 아무리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죄책감이 발목을 잡고 있구나.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겁니다. 성욱은 이혼 후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공장 경영도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죠. 무엇보다 성욱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보다 자신감이 생기고 책임감도 강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성욱이 대견했습니다. 이 일이 아들한테는 오히려 전환점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호와 저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였어요. 병호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죠. 치매 걸린 남편을 끝까지 돌보는 헌신적인 아내라고요. 하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매일 병호에게 상기시켜줬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며느리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는 사실을요. 병호는 치매 때문에 금방 잊어버렸지만 저는 계속 반복했습니다. 매일같이 끊임없이요. 병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비록 기억은 못해도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과 답답함이 병호를 짓눌렀죠. 공장에서도 병호의 입지는 사라졌어요. 성욱이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병호는 그저 명목상의 전 대표일 뿐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더 이상 병호를 찾지 않았어요. 병호는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경제력도, 사회적 지위도, 가족의 존경도 모두 잃었어요. 남은 건 치매와 죄책감뿐이었죠. 어느 날 병호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무슨 잘못을 한 거냐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인간의 도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며느리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병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뭔가 알 것 같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벌이라고.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알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지쳐갔습니다. 매일 병호를 보살피고 상기시키고 감시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병호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못했죠. 저는 하루 종일 병호를 돌봐야 했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병호가 밤에 배회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도 고통받고 있었어요. 성욱이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아니라고, 제가 직접 돌봐야 한다고. 그게 제 복수라고 말했죠. 하지만 성욱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엄마가 더 고통받는 거라고. 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만 힘들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병 오는 치매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금방 잊어버렸어요. 저의 차가운 말들도 매일의 상기도 모두 소용없었죠. 결국 저만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국 성욱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병호를 요양원에 보내기로요. 요양원에 병호를 입소시키는 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방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했어요. 병호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요양원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공허했어요. 저는 병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며 지내라고. 며느리와의 추잡한 관계, 가족을 배신한 죄를 평생 되새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병호는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돌아서서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공허했어요. 병호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니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병호를 돌보지 않아도 되었으니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많이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했죠. 저도 느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병호를 돌보느라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요양원 생각이 났어요. 병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원을 방문할 때마다 병호는 더 나빠져 있었어요. 말도 거의 못하고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병호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병호가 외롭고 쓸쓸하게 말년을 보내는 것.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결말일까?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제게 만족감을 주는 게 맞을까?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병호를 요양원에 보낸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누구를 돌볼 필요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성욱은 공장 경영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들은 이제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병호 때보다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성욱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은 여자라고 조만간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희주와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어느 날 성욱이 저를 불렀습니다. 함께 아버지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병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성욱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병호는 성욱을 보더니 잠깐 뭔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멍해졌죠. 저는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한때는 가까웠을 두 사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렸죠. 성욱이 병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장 이야기, 날씨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 병호는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성욱은 왜 아직도 아버지를 찾아오는 걸까? 자기를 배신한 아버지인데요. 요양원을 나오며 저는 성욱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해주냐고. 그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냐고요. 성욱이 잠시 멈춰 서더니 대답했어요. 화는 나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미워하고 싶어도 완전히 미워할 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고. 재산도, 지위도, 존경도, 기억도. 이제 남은 건 비참한 말년뿐이라고. 그걸로 충분한 벌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욱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성욱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비참한 말년뿐이라고. 그걸로 충분한 벌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병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봤어요. 65의 여자.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냐고. 복수를 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한 눈빛에 여자를 비춰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확히는 희주가 성욱에게 연락을 했고 성욱이 저한테 알려준 거였죠. 희주가 만나고 싶다고 했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이미 끝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욱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만나봐도 되지 않겠냐고. 희주도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저와 성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하지만 성욱은 설득했어요. 그냥 한 번만 만나보자고. 그래야 진짜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거라고. 성욱 혼자 만나는 건 안 된다고 했죠. 일주일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희주를 만났습니다. 희주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늙어 보였어요. 희주가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눈을 들어 저와 성욱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죠. 결국 희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고.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냐고 했죠. 희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고.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그냥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희주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집을 나간 후 희주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었대요. 자기 과거에 대해, 이혼 사유에 대해. 그러다 결국 들통나고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했죠. 희주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꿈에 나타나 괴롭혔대요. 결국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약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대요. 희주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매일 치르고 있다고.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다고. 희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주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시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괴롭다고. 물론 시아버지가 먼저 접근한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거부했어야 했다고.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희주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희주도 고통받고 있었어요. 저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분명히 벌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희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 가지만 알아달라고. 자기가 시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었다고. 순간의 약함,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고. 자기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거라고 말했어요. 희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희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도 피해자일까? 아니면 가해자일까? 아마 둘 다겠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그게 이 복잡한 상황의 본질인 것 같았어요. 성욱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기분이 좀 풀리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희주를 만나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했어요. 희주를 쫓아냈고 병호한테서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병호를 요양원에 보내 외롭게 말년을 보내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게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줬을까요? 만족감. 네,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저들이 벌받는 걸 보며 통쾌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복수가 제 상처를 아물게 하진 못했어요. 배신의 아픔은 여전히 제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죠. 오히려 새로운 무게가 생겼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 제가 내린 결정들이 때로는 저를 짓눌렀어요. 병호를 요양원에 보낸 것, 희주를 완전히 쫓아낸 것. 그게 정말 필요했을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피곤한 눈빛, 굳어진 표정.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피해자냐, 복수자냐, 아니면 또 다른 가해자냐. 배신당한 아내였던 저. 복수를 선택한 저. 그리고 그 복수를 실행한 저. 어디까지가 정당한 분노였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응징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복수는 저를 자유롭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 오히려 또 다른 무게를 지우고 말았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주를 만나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가끔 성욱이를 보러 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희주와의 만남 이후로 자꾸 지난 일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 선택들, 제가 내린 결정들, 그것들이 정말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빨리 와보라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성욱도 급히 달려왔어요. 병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길어야 며칠이라고 했죠. 저는 병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 4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저를 배신한 사람이요. 병호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욱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성욱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했을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성욱은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저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병호 옆 의자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둘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병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한때는 젊고 활기찼던 얼굴이었죠. 저는 병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요.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당신과 희주 때문에 우리 가족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숨을 쉴 뿐이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난 당신만을 바라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하지만 이런 물음도 이제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저 한없이 슬플 뿐이었어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당신을 벌줬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 같다고. 복수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요. 그때였습니다. 병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병호를 쳐다봤습니다. 병호가 눈을 살짝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호가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병호는 다시 눈을 감았고 손가락도 멈췄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치매로 모든 걸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남기다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허탈해서 우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새벽에 병호가 숨을 거뒀습니다. 조용한 죽음이었어요.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고 저는 병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공장 사람들과 친척들이 왔지만 예전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끝까지 남편을 잘 돌봤다고 다독였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죠. 제가 사랑이 아니라 복수로 병호를 대했다는 걸. 장례식장에 희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놀라서 희주를 바라봤어요. 희주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들어와 뒤쪽에 섰습니다. 희주는 병호의 영정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희주를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왜 우는 거냐고요. 저는 희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사하고 가라고요. 희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절을 했습니다. 병호 영정에게, 그리고 저에게요. 그리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병호를 요양원에 보낸 후로도 혼자 살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병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몇 년은 배신과 복수로 얼룩진 시간이었죠. 제가 한 선택들을 하나씩 되짚어 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응징은 했지만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한 그 말. 진심이었을까요? 정말로 병호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피해자냐, 가해자냐, 생존자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이냐. 거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모습을 비춰줄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었어요. 피해자이면서 복수자였고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자였죠. 배신을 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통받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그 무게도 짊어졌어요. 그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옳지만은 않은,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며칠 후 성욱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 정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성욱이 물었어요. 후회하시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다고. 하지만 자랑스럽지도 않다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죠. 성욱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는 아들의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저도 많이 흔들렸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도 힘들었고 참 많이 슬펐어요. 성욱이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결혼하기로 했다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기뻤습니다. 성욱이 물었어요. 엄마도 함께 살자고.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고 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나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가끔 손주 얼굴이나 보러 놀러 가겠다고요. 성욱이 웃었습니다. 알겠다고. 자주 놀러 오시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반년.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성욱은 결혼했고, 얼마 후 아이가 생겼어요. 손주를 안아보니 신기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새로운 시작. 저는 손주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은 것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죠.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병호와의 결혼 사진, 젊었을 때의 사진, 성욱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 우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가짜였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진짜 행복도 있었고 가짜 행복도 있었겠죠.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앞을 보자고. 과거는 과거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요. 완전히 평화롭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너는 살아남았다고.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잔인했고, 때로는 약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다고요. 저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 선택을, 제 과거를, 제 현재를, 그리고 제 미래도요. 마지막으로 병호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어요. 여기 제 남편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묘비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진 않겠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겠다고. 그냥 놓아주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산소를 떠나며 저는 홀가분했어요.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도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생이 꼭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요. 김순자.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복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